지난번에 그 나무 완전히 못 끝냈어요, 그죠? 조금 남았는데 그 뭐 책을 이제 좀 꼼꼼하게 이제 읽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책을 읽을 때 아까 잠깐 얘기했었지만 그 우리가 이렇게 속독을 하는 친구들도 있고 정독을 하는 친구들도 있고 뭐 읽는 방법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책을 좀 초창기에는 좀 정독을 저는 권하고 싶어요. 정독을 해야지 그 안에 우리가 흔히 왜 그 행간을 읽어라 이런 말 하잖아요. 행간. 그러니까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지만 그 한 줄 한 줄에 담긴 어떤 의미 같은 게 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제가 이제 강의를 할 수 있고 남들보다 어쨌든 조금이라도 책을 깊이 있게 볼 수 있는 그런 거는 그 아마 책 읽기 습관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부터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제가 책에 좀 빠지기 시작했고 고등학교 때는 뭐 이제 푹 빠졌었는데 근데 그 계기가 있어요? 계기? 그냥 처음 계기는 그 흔히 왜 우리가 애들 뭐 일기장 같은 데 쓰는 그 누가 뭐 학교에 제출하려면 쓰는 그런 거지. 친구 집에 놀러 갔다가 책을 발견했다. 책을 우연히 보게 됐다. 보다가 보니까 너무 재밌어서 푹 빠져서 읽게 됐다. 진짜 그거였어요. 친구 집에 놀러 갔는데 그때 일리아드 오디세이였어요. 일리아드 오디세이였는데 아니 그게 이제 아동용으로 짧게 나온 그 동화책 정도 분량의 이제 이 정도 분량으로 나왔는데 그때는 몰랐죠. 그냥 읽었지. 근데 지금 커서 보니까 그게 일리아드 오디세이더라고. 근데 그거 얼마나 재밌어. 그 트로이 목마 얘기도 그렇고. 막 하도 빠져서 읽었었죠. 그렇게 이제 그 책 읽으면서 재밌었고 그 다음에 중학교 2학년 때 이제 그 시를 접하게 되면서 시가 그냥 너무 좋은 거야.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그때 그 한국의 명시라는 시집이 있었어요. 세계 명시, 한국의 명시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시집에 뭐 윤동주의 서시 예를 들면 뭐 그 한용운의 님의 친구 이런 시들. 맞아요. 김소월의 초음 같은 뭐 진달래꽃 이런 시들.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표 시들만 딱 모아놓은 거잖아.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있는 시들이 좋아요. 그냥 읽는데 너무 좋은 거야. 그냥 뭐 와서 그냥 팍팍 가슴에 그냥 꽂혀. 그래서 뭐 아무 의미도 모르지만 뭔지는 모르지만 그 의미가 나한테는 이렇게 막 이렇게 전달되는 느낌 같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막 이제 그걸 암송하면서 댕기고 그때는 그 내용이 어떻다라는 걸 모르면서 읽었지만 그래도 그냥 좋았던 거예요. 그 중고등학교 시절 막 이제 읽고 그때 제가 여기 단톡방에 올렸던 설야라는 시 눈 내리는 날 기억나세요? 그게 먼 곳에 여인의 옷 벗는 소리라는 그 아주 진짜 기가 막힌 비유가 있잖아요. 눈 내리는 소리를 갖다가 먼 곳에 여인의 옷 벗는 소리에다 비유하잖아. 그런 기가 막힌 비유 같은 걸 보면서 야 문학이라는 게 이렇게 아름답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죠. 그리고 제가 그때 지금 생각해 보면 잘했던 게 그 책을 읽으면서 제 책은 항상 지저분했어요. 왜 지저분했냐면 읽다가 모르는 단어가 일단 나오면 그 단어를 그때는 다 사전이잖아. 큰 사전 보고 탁 써.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천지 이러면 그냥 그때는 모르는 단어라면 이런 식으로 이제 한자가 항상 옆에 있잖아요. 그럼 저는 옆에다 써요. 천지 책에다가 이게 천지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내가 몰랐어. 그러면 사전을 찾아보면 이렇게 나오잖아. 그럼 이제 이 천자, 이거 그럼 무슨 천자지? 이제 그 다음에 웃겨볼 까 그러면 이게 이제 하늘천야. 그럼 이거 관련된 단어들이, 파생되는 단어들이 쭉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또 얘와 관련된 파생되는 단어들이 쭉 이렇게. 그러니까 이 단어 하나를 가지고 수십 개의 단어를 저절로 이제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읽고 가는 게 아니라 써요. 몇 번을 써갖고 그걸 머릿속에 또 집어넣어. 이 단어를. 그러니까 저절로 좀 깊어질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펼쳐나갔으니까. 그 다음에 책을 읽으면서도 이해가 안 되면 책장을 안 넘겼어요. 저는. 이해될 때까지 계속 이 말이 뭔가 계속 고민하는 거예요. 계속. 그러다가 옆에다가 이제 막 이제 제 나름의 생각을 막 써요. 책에다. 제 책은 항상 좀 더러웠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아이들한테 가르칠 때 만드는 그 교환 방식이 다 옛날에 제가 공부했던 그 방식. 그렇게 공부하니까 좋더라. 경험해서 이제 그렇게 만들어갖고 애들한테 이제 공부를 했던 거죠. 근데 그렇게 해보니까 역시 애들도 다 잘 할 수밖에 없더라고. 그래서 그렇게 했던 책을 어쨌든 저는 정독을 하는 편이고 되게 꼼꼼히 봐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남옥할 때 여러분들 미숙이에 대한 건 다 그냥 흘려보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러니까 아무도 생각 네. 잘 안 할 거예요, 그런 거. 근데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제가 그 맨 첫 강의 때부터도 얘기했어요, 분명히. 그죠? 좋은 작가는 허투루 쓰는 문장이 없다. 예. 다 유기적으로 다 연결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부분들을 이게 이 작품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런 걸 내가 찾을 수 있어야 돼. 그런 눈이 생기면 비로소 그 책이 이제 다 보이기 시작하죠. 아, 이 책에 이런 내용이구나. 우리의 비극은요. 선생님 같은 선생님을 못 만났다는 거. 우리 빨리 읽어야 돼. 막 뒤를 알아야 돼. 막. 정독하지 마. 근데 정독이 다시 안 되더라고요. 우리 교육의 현실이에요. 네. 저는 그게 제일 아쉬워요. 우리 맞아요. 교육에서. 그 아주 오래전에 들은 얘기인데 프랑스에서 초등학교에서요. 어떤 식으로 교육을 하냐면 선생님이 학기 초에 책을 한 10권 정도를 가지고 들어온다고 그래요. 10권 정도. 그럼 그 책을 가지고 그냥 읽고 넘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맞아. 그냥 지금 제가 하는 것처럼 지난번에 남옥하듯이 같이 어느 부분을 중요한 부분들 같이 끊어와서 읽고 그 부분이 의미하는 바를 얘기하고 그런 식으로. 그리고 되게 몇 년 전에도 재밌는 그 기사를 본 것 중에 하나가 일본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일본에서 있었던 일인데 되게 시골 학교예요. 굉장히 그러니까 시골에 이제 학생들도 몇 명 안 되는. 근데 그게 어떤 선생이 그야말로 혁명을 일으킨 거야. 책을 가지고 그 사람은 나보다 더 했더라. 애들한테 상황극 같은 것까지 시켜가지고 그 책에 인물로 여기 나와가지고 상황극도 만들고 이러면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깊이 있게 되겠어요. 선생님 지금 번뜩 생각났는데 네. 우리 팀들도 그렇게 상황극까지 가는 걸로 한번 해봤어요. 왜 경화 한번 해보시게? 어제 그런 게 너무 재밌어요. 근데 그 학교 애들이 다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전원이 다 민사고 상사고 이런 데 가요. 그러죠. 맞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부는 그렇게 해야 된다. 아니 어른들의 상황극 교실 괜찮을 것 같은데. 1인 매력을 하실 거예요. 근데요 그 상황극 같은데 빠져보면요 참 재밌어요. 그리고 남을 역지사지하는 그런 것들도 많이 쓰게 되고 간접적인 체험을 해보는 거니까. 우리 교육 현실에서 보면 그 문학교육이라는 게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집중적으로 배우거든요. 근데 책들이 일단 너무 어려워. 맞아. 응? 책이. 기본도 안 돼 있는. 그러니까 뭐 무진기행 같은 것도 배운단 말이야. 네. 근데 무진기행 걔네들이 이렇게 뭘 이해하겠냐고. 맞아요. 그잖아요. 이건 여기서 뭐- 수업한 것처럼 그런 식의 학교 교육에서 네. 내가 우리나라 선생님들 무시하는 게 아니고 그분들도 그렇게 맞았잖아요. 강의할 수 있는 선생들이 별로 없어요. 근데 그런 거 여러분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이청수 선생님의 병신과 모자리 이런 작품들 수업해요. 유영길의 아웃콜레 구두로 나는 사내 이런 작품들. 근데 그런 작품들 얼마나 어려운데요. 그게 쉬운 책이 아니야. 네? 그 겉만 읽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 그거. 좋은 작품들 너무 많은데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게 아쉽게도 우리가 청소년 문학을 배우면 좋은데 우리나라에는 청소년 문학이라는 게 생긴 지가 얼마 안 돼요.
이제 아동 문학가들이 청소년 문학을 이제 쓰기 시작하면서 청소년 문학들이 나오는데 그 아무래도 외국 이거 좀 되게 미안한 얘기지만 외국 작가들에 비해서 많이 떨어져요 수준이. 근데 저는 그 생각도 들어요. 그거를 쓰시는 분들 자체가 청소년기를 제대로 안 거쳤을 것 같거든요. 거치기는 했죠. 거치긴 했지만 생각 없이 막 그냥 바로 거쳤어요. 네. 그래서 나는 그 어떤 그 생각의 빈곤? 약간 우리나라 청소년 문학들이 보면 약간 좀 아동 문학에서 크게 못 벗어나는 그런 게 좀 있어요. 근데 외국은 아동 문학이라도 되게 수준 높은 작품이 많거든요. 그 예를 들면 뭐 초등학교 애들이 읽는 책이 있어요. 마법의 설탕 두 조각이라는 또는 프린들 주세요 이런 작품들. 그 초등학교 엄마들은 아마 다 알 거야, 그죠? 우리 아이 프린들 지금도 그 책이 있어요. 그죠? 프린들 주세요 이런 걸 읽죠. 그 프린들 주세요가 되게 재밌어요 일단. 서사 자체가 일단 재밌기 때문에 애들도 재밌게 읽어. 근데 그 책을 읽으면 뭘 알 수 있냐면 그게 언어의 본질에 대한 얘기야. 언어라는 게 이제 자의성이 있고 뭐 창조성이 있고 뭐 역사성이 있고 사회성이 있고 이런 이제 중학교 가면 배우는 그런 것들인데 그걸 다 잘 보여주는 그런 작품이에요. 그게 사실은. 근데 아이들은 이제 그런 거 모르고 그냥 서사만 막 읽지 재밌게. 그렇죠. 근데 사실은 이게 단어라는 게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떤 식으로 그 과정을 거쳐가지고 하나의 단어로 되는가 그까지 과정을 쫙 얘기해 주는 거거든. 정말 재밌는 책이고. 뭐 마법의 설탕 두 조각 같은 책은 내가 놀란 게 그 초등학교 3학년인가 필독서로 되어 있더라고. 근데 내가 중학교 애들이랑 수업했었거든. 근데 중학교 애들이 그 문제를 하나도 못 풀어. 응? 근데 걔네들이 다 서울대 가고 연대 가고 고대 가고 이런 애들이야. 응? 그러니까 그런 게 바로 문제인 거야. 우리 교육이 너무 이렇게 좀 겉핥기식의 교육, 피상적인 교육을 하니까 깊이 있는 교육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고도 되게 단편적이잖아. 그러니까 저는 지금도 이해를 못하는 게 좀 상식에 의해서 우리 사회가 굴러갔으면 좋겠는데 맞아요. 그 상식조차도 우리 통용이 안 되잖아. 되게 좀 미안한 얘기지만 정치 얘기 좀 미안한데 그죠? 윤 어게인을 아직도 외치는 그런 미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잖아요. 응? 진짜 정말 미안한데 대구 경북 진짜 답이 없어요. 대구지. 그런 거 아니지? 내가 자기 하나 믿고 진짜 대구에. 자기 하나 믿고. 난 대구 사람들은 그냥 따로 섬을 만들어서 그냥 추방을 했으면 좋겠어. 아닌데. 근데 옆에 이렇게 대구 사람과 그래 우리가 단편만 볼 게 아니구나. 제 친구도 대구 친구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도 어디 가서 대구 사람이라고 볼까봐요. 제 책을 되게 좋아하는 친구도 대구 친구예요. 맞아. 그런 사람도 있으니까 그나마. 근데 25%는 무조건 윤여개인이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뭐 거기 경상도만의 문제는 아니고 전체적이죠. 다만 이제 비율이 높다는 그거지만은 어쨌든 참 그건 상식을 생각해 본다면 그 계엄이라는 게 그 개인의 자유를 얼마나 억압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모르는 거잖아요. 근데 1, 2, 3들을 가보셨어요, 영화? 응? 1, 2, 3. 1, 2, 3? 12.3 사태. 네, 그 영화. 네, 다큐멘터리. 얼마 전에 했던 거. 저 그거 가서 봤거든요. 그 저희가 다 알잖아요. 이미 결말도 알고 다 알잖아요. 근데 그때 그 말 한마디 없이 그냥 그 다큐를 그냥 딱 찍어서 이거 한 거잖아요. 그냥 눈물이 저절로 흘러요. 그리고 어머 진짜 큰일 날 뻔했네. 어머. 아우 제가 그거 보고 와갖고 무섭더라고요. 우리 지금 살아있는 게요. 너무 감사해요. 근데 참 이해하기 힘든 것 중에 하나 또 한동훈이 왜 좋아하지 사람들이? 아니 그 한동훈이가 지금 누구예요? 정영 누구예요? 그 공안 검사했던 애. 네, 그러니까 정영근이. 예, 정영근이를 갖다 뭐 선대위원장인가 뭔가를 네. 앉혔잖아요. 네.
걔네 그 사람들의 그게 어떤 사람들이라는 게 그러니까. 진짜 적나라하잖아요. 얼마나 무서워. 정영관이는 진짜 그 고문 기술자잖아. 네, 김근태 그분이라든지 다 이런 분들 다 그게 보면 아유 참 이런 말을 좀 민망하지만 걔가 성고문을 하던 애예요. 뭐를 해요? 성고문. 또 어머 그때 권인숙 남자를 권인숙은 아니야. 아니죠? 권인숙은 아니고 남자들을 붙여놓고 어? 남자 생식기를 갖다가 막 때려가면서 그런 식의 고문까지 다 하던 놈이야. 그런 놈이 삼성 국회의원을 했던 거고. 그러니까요. 아이고. 그러니까 한동훈이도 참 딱하긴 해요. 사람이 얼마나 따르는 사람이 없으면 갖다 놨겠나 했는데 아니 근데 그런 애를 좋아하는 애는 또 뭐냐고. 근데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적나라한 그런 것들이 샅샅이 다 알려졌잖아요. 아니 근데 사람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이렇게 대화를 해봐도 그 사람의 인품이라는 게 드러나잖아. 근데 그 녀석은 얘기할 때 보면 얼마나 깐족거려. 진짜 깐족. 옆에 있으면 진짜 귓방울이 때리고 싶어. 그렇게 깐족거리잖아. 예? 아니 저는 진짜 그런 놈이라면 귓방울 확 때릴 것 같아요. 그렇게 빈대 깐족거려. 맞고 막 그래. 되게 순한 것 같아도요. 화나면 진짜 때려요. 그렇게 그런 놈. 저도 그래요. 둘이부터 막. 네, 빨리 이제 아우 무서워 나는. 자, 우리 지난번에 왜 그 어머니가 모집말하는 부분과 풍경 대조하는 부분까지 했었나요? 그게 이제 그 여기 한번 읽어볼게요. 책 가지신 분은 243쪽에 있는데 243쪽 그 책이 아니고 이제 내 책은 그 책도 아니고 그 표지만 한번 이렇게 보시면 표지 243쪽에 보면 그러니까 거의 후반부예요. 이게 총 300 제가 읽었던 책은 367쪽대예요. 그러니까 뭐 뒷부분 3분의 1 훨씬 더 지나간 지점인데 그게 이제 나는 어머니의 손을 내 손 사이에 받들고 기도드리듯이 경건하게 어머니의 쾌유를 빌었다. 어머니가 벼랑간 눈을 크게 떴다. 처음엔 눈이 부신 듯이 가늘게 그러다가 점점 크게 열리며 내 눈과 마주쳤다. 엄마 나예요 경아. 나는 벅찬 탄성을 질렀다. 참으로 오랜만에 어머니의 눈에 부연 안개가 비치고 어떤 감정이 담겼다. 나는 내 시선을 조금이라도 어머니로부터 비키면 모처럼 돌아온 어머니의 영혼이 다시 훌쩍 떠나버릴 것 같아 열심히 어머니의 눈에 맞추었다. 그러나 빛나던 어머니의 눈이 점점 귀찮다는 듯이 개슴칠에 감기며 나에게 잡혔던 손까지 슬그머니 빼내고 부스스 돌아눕더니 휴 하고 한숨을 쉬고는 어쩌면 하늘도 무심하시지 아들들은 몽땅 잡아가시고 계집애만 남겨놓으셨노. 참 너무 이때 그 경화의 마음이 진짜 어떨지 그죠? 나는 비실비실 일어났다. 자 간신히 안방 미닫이를 열고 대청으로 나왔다. 시야가 뿌옇게 흐려 보였다. 나는 그 부연 것들을 해치려고 자꾸만 눈을 꿈뻑이며 북창문을 열었다. 우수수하고 스산한 바람이 치마폭으로 펄렁 안겨왔다. 나는 맥없이 몸을 떨었다. 바람이 다시 뒷마당을 골고루 휩쓸었다. 싸워하고 정원수들이 상쾌하고도 차디찬 소리를 냈다. 나는 비로소 자지러지게 노란 은행나무를 보았다. 은행나무는 바람이 지날 때마다 그 풍성하고 찬란한 의상들을 땅으로 아낌없이 떨구고 있었다. 화려한 광경이었다. 그는 얼마나 풍부한 의상을 걸쳤기에 그렇게 노란 빛들을 마구 쏟아놓고도 저렇게 변함없이 아름다울 수 있는 걸까? 그것은 꽃보다도 훨씬 찬란했다.
자, 이제 여기 지금 나온 대목은 은행나무하고 경화의 그 내면하고 지금 비교하는 장면이에요. 그죠? 근데 우리가 그 이런 이제 대조를 통해서 극명하게 아주 그 차이점이 이제 드러나잖아요. 그죠? 그 내면이 이런 아름다운 풍경 때문에 더 처참하게 이제 비춰지는 거예요. 대비도. 네, 대비되니까. 그러니까 뭐 사람이 우리가 이제 그뭐 두보의 시에도 그런 게 있지만 그 두보는 이제 당나라 이게 시인인데 두보는 다 들어보셨죠? 네. 그 이태백이 그 시 선이라고 불려요. 걔네들 중국 애들. 네. 걔네들은 그 이렇게 그 신선이야 신선. 이를 쉽게 얘기해서 신선. 그리고 두보는 시성이라고 불려요. 이 차이점이 있죠. 신선, 성인. 이건 우리가 성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위대한 성인들 할 때 이 성인 성자를 쓰는데 이 성자 어떤 게 더 위에요? 선. 이게 더 위죠. 이거 신선이니까. 이게 인간계가 아닌 거야. 이건 인간으로서 최고의 공직인 거고. 그죠? 그래서 200을 여기에다가 그 중국 애들은 비유하고 두부를 여기에다 비유한단 말이에요. 근데 둘의 그 시에 보면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훈민정음 창제하고 나서 제일 먼저 했던 것 중에 작업 중에 하나가 바로 두보의 시를 언해라고 해. 두시언해라는 표현을 써. 그래서 두보의 시를 한글로 풀이했다 이런 뜻이야. 두시언해. 그걸 왜 그러면 200을 내비두고 왜 두보의 시를 언해했을까라는 거예요. 사람 색. 네? 사람 맨 끝이니까. 아니 손까지 못 가잖아요. 아니 이렇게 너무 단순하게 얘기하면 내가 할 말이 없죠. 자 이제 무슨 차이냐면 이 두보의 시는 아니 이제 이백의 시는 되게 낭만적이에요. 낭만적. 그리고 정말 좋은 시들이 많아요. 읽으면 예전에 우리 왜 허공할 때 이달의 시 공부했었잖아요. 이달의 그 시 한 편. 미안해. 작년 얘기를 해서. 그 일주일 전 것도 아니고 작년 얘기를. 저희 분단지 살아요. 근데 그 조선도 마찬가지로 조선은 200의 시보다는 두보의 시를 좋아했어요. 조선은. 왜? 성리학이기 때문에. 성리학은 저는 그래서 조선의 성리학을 별로 안 좋아한다니까. 너무 폭이 좁아. 그러니까 우리가 공자를 배운 게 아니고 공자가 쓴 걸 풀이한 주자의 글을 배운 게 성리학이잖아. 그러니까 한번 재해석을 한 거야. 근데 그 재해석이라는 게 어떻게 그 사람의 작가의 의도가 딱 맞겠냐는 얘기지. 그잖아요. 조선은 성리학의 나라였고 그 제일 큰 게 춤과 효잖아요. 네. 춤과 효, 여자한테는 이 세 가지를 강조를 했었잖아. 그러니까 이 두보의 시는 그 이백의 시처럼 그게 낭만적인 시가 아니라 되게 사실적인 시예요. 사실적인 시고 두보는 살아생전에 전쟁을 너무 많이 겪어요. 당나라 이제 후기였기 때문에 계속해서 전란이 많이 일어나. 그러다 보니까 그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 뭐 이런 유교 질서에 딱 맞는 그런 시를 많이 썼던 거예요. 그래서 조선이 추구하는 그 가치와 딱 맞아 떨어졌던 거지. 그렇기 때문에 200이 아니라 두보의 시. 그리고 조선시대 대부분의 그 사대부들이 쓴 것도 역시 이 두보풍의 시를 썼던 거예요. 근데 지난번에 얘기했던 허균의 스승이었던 이달은 삼당 시인이라고 삼당. 세 명의 당나라풍의 시를 쓰는 그 시인들을 얘기해요. 그래서 당나라풍의 시들은 그때 배격을 했었기 때문에 잘 안 썼는데, 근데 이 허균의 스승이었던 이달은 그 당시풍의 시를 엄청 잘 썼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나라 옛날에 그 선비라고 쓰는 사람들의 사상이라는 건 남의 건 없고 그것도 결국 중국의 그 사람들을 따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밥맛이 없더라고요. 좀 주체적이지 못했어요. 우리 네. 조상들은. 자, 어쨌든 지금 이 대비되는 장면을 보시면서 우리가 이제 그 작가가 왜 이런 식의 글을 썼는가 그거를 이제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약간 경화의 내면 풍경을 보여주는데 그냥 경화가 슬펐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 반대편에 아주 찬란한 거를 보여줌으로써 오히려 그 내면이 더 진짜 비참한 모습으로 우리 독자들한테 그려지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죠. 자, 뭐 이제 우리가 그 단순하게 여기서 그냥 그 뭐 하늘도 무심하시지 아들들을 몽땅 잡아가지고 돼지밥만 남겨놓으셨노 이런 이제 그 대사에 주목해서 이 부분만 이해해서는 안 되고, 이런 풍경과 같이 겹쳐가지고 이래서 경화의 내면이 이렇게 무너지고 있구나라는 거를 잘 보여주는, 그렇게 읽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때 경화의 마음은 충분히 우리 이제 이해되잖아요, 그죠? 이 엄마 왜 이랬는지 몰라, 그죠? 왜 이랬지, 엄마들 옛날에. 그리고 또 꼭 보면 왜 그 며느리 시집살이들도 꼭 시엄마들이 자기도 며느리 시절 있었잖아. 그런데 자기가 시엄마 되면 또 며느리 시집살이 시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게 참 이상해. 저는 그 이조 시대에 그 후궁들 그 난리 친 거라든지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그렇게 난리를 친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진짜 다른 생각을 할 그런 조건이 안 돼서 오로지 막 그것만 생각을 하니까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여자들을 다른 생각하지 말고 살아 이거였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했어? 어쨌든 뭔 생각을 해야 되는데 남자를 갖고 감히 생각할 수는 없겠고 그 시대에 오로지 제일 약은 적수가 며느리고. 동정 굴리기 시키면 되잖아. 네? 동정 굴리기 시키면 되잖아. 우리 열려하면 박시절이었어. 그래서 참 사람을 오도 가도 못하게 이렇게 딱 어느 틀 안에 가둬놓고 여기서 네 어떻게 살아봐라 이렇게 사람을 옥죄 썼던 시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성들이 그 얼마나 아름다움에 대한 추구도 많고 그죠? 희생도 많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복합적인 것들이 이제 상대를 그렇게밖에 고를 수가 없었던 거죠. 뭐 어쨌든 뭐 이제 이 이후에 보면은 경화는 이제 너무 절망스럽고, 사실은 그 절망에 대한 이야기는 앞에서 계속 나왔어요. 내면이 홈페이지 얘기는. 그런데 지금 이 대목에서 이게 이런 원인 때문에 그렇게 내면이 얘가 엄마에 대한 어떤 미움 같은 거, 애증. 네, 그런 애증, 그쵸, 애증이지 완전히. 살다 보면 뭐 수많은 애증을 우리가 간직할 수밖에 없죠. 근데 엄마에 대한 애정은 참 그 나면서도 왜 그 내 자신이 막 그렇잖아요. 자, 뭐 또 보면 경화가 그래서 이제 일부러 오키도 씨 집에 가서 하룻밤을 자잖아요. 네. 그죠? 이제 너무 충격적이기도 하고 너무 이제 화도 나고 뭐 그래서 이제 그 일부러 가서 자고 들어온단 말이야. 근데 엄마는 반응은 또 어때 이것이? 나 힘든지 뭐 그런 거가 관심조차도 없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자, 어머니는 어젯밤에 딸의 행방을 궁금해하는 눈치가 조금도 없었다. 나도 어머니의 지난밤에 무관심하기로 했다. 어머니는 이미 나에게 무관심이 어떤 형태의 증오보다도 가혹할 수 있다는 걸 가르쳐 주었고, 나는 그녀를 그런 무관심한 동거인으로 대하리라 마음먹었다. 그 세상에서 제일 슬픈 게 그 무관심 아닌가요? 그죠? 맞아. 그 세계의 명시 예전에 읽었던 것 중에서 다
기억 안 나는데 그런 거 있어요. 뭐 잊혀진 여인은 슬프다, 뭐 죽은 여인은 슬프다, 뭐 이러면서 어떤 여인은 슬프다 계속 그 이제 슬프다를 강조하다가 맨 마지막에 근데 가장 슬픈 여인은 어떤 여인이에요? 살아있는 어떤 여인일 것 같아요? 가장 슬픈 여인? 지금 같은 네? 상황. 살아있는 살아있는? 아니 잊혀진 여인. 약간 이거랑 비슷한 거죠. 무관심. 차라리 미움이라도 있으면 관심 있는 거잖아. 그치 사람 미움도 사랑 때문에 생기잖아. 내가 무관심한 존재 같으면 어때요? 아예 미움도 안 생기지. 그렇지 않나요? 무관심하면은 아니 내가 우리 새끼들을 왜 때리기도 하고 우리 새끼들을 왜 끌어안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이런 거 왜 해야겠어? 사랑이 표시. 사랑이잖아 결국 그것도. 사랑이 없다면 왜 때리겠냐고. 그죠? 근데 그 말 글씨 예전에 읽을 때 참 그렇겠다. 이거 생각해 보게 되잖아요. 그지? 읽으면서 왜 무관심한 여자일까? 잊혀진 년일까? 생각해 보다가 아 그렇겠네. 그건 아예 관심조차 없어진 거니까. 그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시간이 흘러도 첫사랑의 그놈과 그녀는 못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오키도 씨하고 누구지? 태수하고 이제 일부러 경화갑에 불러서 둘이 앉혀놓은 장면이 있어요. 기억나죠? 290쪽에 있는데 이제 거의 끝부분이에요. 거의 끝부분. 자, 거기 보면 이제 태수가 먼저 하는 말은 자, 정말 너무하시는군요. 선생님이 진실이란 소리를 하시니 구역질이 치미는군요. 변명이라도 좋으니 좀 이치해달라는 소리를 해보세요. 이제 태수는 이미 경화하고 오키도 씨하고 꽤 가까워진 관계라는 걸 알잖아요. 태수는 경화를 좋아하는 상태에서 너무 이제 그런 상황이 화가 나는 거지. 그래서 진실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아마 내가 경화를 대하는 마음은 진실이야 이런 얘기였겠죠. 자 거기에 대해서 이제 구역질이 난다 이런 표현을 써요. 자 그러니까 이제 오키도가 이렇게 얘기해요. 이치 사막에서 목마른 자가 신기루나 환각으로 오아시스를 보는데도 이치가 있을까? 이렇게 답합니다. 자, 그러니까 태수가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 겁니까? 지금 우리는 경화와 선생님과 사모님이 들려는 아주 현실적이고 절박한 좀 추잡하기도 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인데 느닷없이 추상적인 말을 끌어내 얼버무려 들지 마시죠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하면 자네가 알아줄 수 있을까? 내가 살아온 미칠 듯한 암담한 몇 년을 그 회색빛 절망을 그 숱한 굴욕을 가정적으로가 아닌 예술가로서 말세 나는 곧 질식할 것 같습니다. 이 절망적인 회색빛 생활에서 문득 경화라는 풍성한 색채의 신기루에 황홀하게 정신을 팔아서 나는 과연 파렴치한 취함일까? 이 신기루에 바친 소년 같은 동경이 그렇게도 부도덕한 것일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거 어떠세요? 이 말이? 오키도의 얘기. 뭐 그냥 변명일까요? 아니면 이해는 너무너무 가요. 저래도 그랬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오키도의 내면을 이제 본인 스스로 본인의 입으로 또 얘기하는 장면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미칠 듯이 암담한 몇 년, 네. 그다음에 회색빛 절망이라는. 그러니까 문학 작품 속에서 우리가 회색이라는 색채 이미지도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설마 뭐 회색빛 색채 이미지에 뭐 긍정적 생각을 갖지는 않잖아요. 그죠? 우리 그 조세희 선생님이 쓴 그 난소공, 난쟁이가 쏘는 작은 공에서도 보면은 그 마지막 그
영호, 용수, 영희가 쓴 마지막 세 번째 글에 보면은 걔가 꿈꾸는 장면에서 계속 회색빛의 배경 이야기가 나와. 그 절망적인 그 내면의 상태를 꿈속에서 이제 회색빛으로 이제 풍경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여기서도 이제 그 회색빛 절망이라는 표현을 아예 쓰고 있죠. 자, 그 숱한 굴욕. 가정적으로가 아니라 예술가로서 말일세 이렇게 얘기하고 그 회색빛 생활에서 문득 경화라는 풍성한 색채의 신기루에 내가 황홀하게 정신을 팔렸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근데 어떨까요? 저 충분히 가는데. 네, 그럼요. 신기루에 바친 소년 같은 동경. 그렇죠. 소년 같은 동경이라고 표현하죠. 자, 근데 또 한편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경화는 나로부터 놓여나야 해. 경화는 나를 사랑한 게 아니야. 나를 통해 아버지나 오빠를 환상하고 있었던 것뿐이야. 이제 그 환상으로부터 자유로워져봐. 용감히 혼자가 되는 거야. 용감한 고아가 되봐. 경화라면 할 수 있어. 자기가 혼자라는 사실을 두려움 없이 받아들여. 떳떳하고 용감한 고아로서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해봐. 사랑도 꿈도 다시 시작해봐. 어떻게 보면 어때요? 경화에 또 아주 전곡을 찌르는 그런 표현이죠. 그죠? 경화가 왜 한번 그 이제 오키도 씨 처음 만나는 장면에서 보면 그 다이애나 김한테 받았던 그죠? 돈을 이제 줬을 때 술집에 오늘은 그냥 술 먹고 싶다. 그러면서 술집에 가가지고 얘기할 때 그 경화가 거기서 한번 그 오키도 씨 앞에서 무너지는 장면이 있잖아요. 통곡하는. 그때 아버지 얘기를 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경화한테 지금 제일 간절하게 그리운 사람이 누구야? 어떻게 보면 아버지지. 왜? 엄마와 대비되는 존재잖아. 엄마는 자기를 그냥 투명인간 취급을 하고 있는데 누구보다도 자기를 어렸을 때 사랑하고 아껴주었던 그 존재인 아버지. 그 아버지란 존재가 부재되어 있는 이 상황. 늘 엄마 집에 가서 마주치는 엄마한테 받는 그 모멸감, 이런 모멸감 같은 게 오히려 아버지의 부재 때문에 더 크게 다가왔을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그 아버지에 대한 그런 그리움, 또 오빠들에 대한 기억도 되게 좋게 경화한테 간직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아버지의 빈자리, 오빠들에 대한 빈자리, 이런 빈자리가 어쩌면 경화한테는 오키도 씨의 모습에서 그거를 갖고 싶었겠죠. 또 한편으로는 또 오키도랑 왜 첫 장면에 만났을 때 보면 태수가 왜 저 사람은 진짜 화가다라고 했을 때 경화가 그 말에 좀 더 호감을 갖게 되는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경화도 자기 내면에 간직하고 있는 어떤 예술원 같은 그런 게 이 사람에 대한 어떤 동경으로 이제 처음에는 동경에서 시작을 했을 거예요. 그죠? 그러다가 같이 있게 되면서 어떤 아버지에 대한 환상, 오빠들에 대한 어떤 그런 환상 같은 게 같이 이제 중첩이 되면서 그러면서 오키도 씨를 좋아하게 됐다. 그런 거겠죠? 자, 어쨌든 뭐 오키도 씨는 거기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비틀거리면서 결국은 자기가 아무리 뭐 좋아한다고 해도 또 내 가정을 팽개치고 같이 취할 수 있는 그런 또 존재는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결국은 태수한테 어떻게 보면 양보하고 일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그 뒷부분은 이제 뭐 결국은 엄마가 이제 돌아가시고, 그리고 태수 형수 되게 오지랖 거기 참 재밌는 설정이에요. 성격이 되게 좋은 여자인 건 맞아. 오지랖 너무 넓어서 그렇지. 마치 자기가 진짜 그죠? 뭐 이렇게 자기 집 여자인 것처럼 뭐 다 일해주잖아 다. 어떻게 보면 또 그런 여자 때문에 태수랑 결혼하게 됐을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결혼하게 됐고 이제 훌쩍 뛰어서 이제 중년이 됐잖아요. 중년이 됐는데 신문에서 이제 부고란에서 오키도 씨의 부고 소식을 듣게 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거기 가서 보게 되죠. 그 원래는 이제 딴 데로 가기로 했었는데 나 오늘 갈 데가 있다 하면서 남편도 결국은 따라와요. 네. 따라오게 되는데 자, 거기서 본 이제 그 옛날 그림 처음에 그 그림을 보고 되게 화냈었잖아. 그 부인한테, 그죠? 부인한테. 그러니까 그 부인한테 왜 이렇게 화를 냈던 거야 그때는? 어? 이렇게 훌륭한 분을 갖다가 왜 이렇게 내면이 황폐해지도록 당신은 그냥 방치는요. 방치했느냐? 뭐 이거에 대한 분노잖아. 그러니까 부인 입장에서 또 뭐야? 네가 뭔? 그래서 둘이 막 이제 그 다투는 장면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때까지만 해도 경화의 눈에 비친 그 나무는 고목이었던 거야.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왜? 자기 내면도 이미 황폐해 있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고목을 그렇게 안 보였겠지. 자, 그래서 이제 그 그림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이거에 304쪽에 있어요. 거의 마지막 쪽. 이제 박수근 화백의 그 그림들이 지금은 한 얼마 정도 가요? 혹시 아세요? 책 표지에 그림 있는 사람 없어요? 어디? 그 그림. 저 그림이 얼마일 것 같아요? 저 그림. 저 얼마일 것 같아요? 그냥 뭐 질러봐요. 뭐 학과 아니잖아. 너도 50억? 어? 얼마나 사겠어요? 아니야, 너보다 비싸. 100억? 아니야, 너보다 비싸. 그런만 안 사네. 아니 그 돈은 있고? 그러니까요. 사실은 부르면서 난 그러면 안 살래. 저 그림이 2010년도에 115억에 팔린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근사치까지 갔네요. 2010년에. 2020. 지금 또 훨씬 더 가치가 올랐겠죠. 20억 됐겠네. 근데 박수근 화백님은 가난한 데가만 살다가 돌아가셨으니. 그러니까 예술가들은 항상 맞아요. 그 천재들은 힘들어요. 천재들은 그래요. 그 근대에는 비중이 못 받아요. 죽고 나서야. 그러니까 본인은 항상 불안하게 살아요. 내가 그 고우정 보고 얘기했잖아요. 내 근데- 그림이 언젠가는 물감보다는 비싸게 팔릴 날이 있을 거야. 아씨, 지금은 뭐 그 한 점만 사도 그 물감 회사를 다 사고도 남는 돈이잖아. 근데 그렇게 치열하게 아주 진짜 인간으로 어떻게 헤아릴 수 없는 데까지 내려가봐야 또 전시관 작품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아마 저 그림이 이 모델인 것 같아요. 네, 제 생각에. 네. 자, 내가 지난날 어두운 단칸방에서 본 한 발 속의 고목. 그러나 지금의 나에겐 웬일인지 그게 고목이 아니라 나목입니다. 자, 그것은 비슷하면서도 아주 달랐다. 김장철 소설이 바람에 떠는 나무. 이제 막 마지막 낙엽을 끝낸 김장철 나무기기에 봄은 아직 멀건만 그의 수심엔 봄의 향기가 애달프도록 절실하다. 그러나 그치지 않고 늠름하게 여러 가지들이 빈틈없이 완전한 조화를 이룬 채 서 있는 나무. 그 옆을 지나는 축뒤추는 김장철 여인들. 여인들의 눈앞엔 겨울이 있고 나무에겐 아직 멀지만 봄의 믿음이 있다. 봄의 믿음. 나목을 저리도 의연하게 함이 바로 봄의 믿음이리라. 나는 호련히 오키도 씨가 바로 저 나목이었음을 안다.
그가 불어했던 시절, 온 민족이 암담했던 시절, 그 시절을 그는 바로 저 김장철의 나무처럼 살았음을 나는 알고 있다. 그렇죠. 바로 고목과 나목의 차이 분명하죠, 그죠? 고목은 뭐 죽어서 이제 생명력을 이미 잃은 거고, 나목이라는 거는 잠시 떨군 거고. 봄 그렇잖아요. 우리 뭐 여기 있는 길거리 나무들도 겨울철에 다 보면 고목처럼 보이잖아요. 맞아. 그래도 봄 되면 어디서 그렇게 그죠? 네. 참 희한하잖아요. 저 두꺼운 가지를 뚫고 나뭇잎들이 그 나뭇잎들이 이렇게 나오는 모습 봄철에 네. 그 경이로워요, 그거 진짜. 보면 진짜 경이롭잖아요. 네. 저렇게 단단한 껍질인데 어떻게 그렇게 나뭇잎 하나하나는 얼마나 여려요. 그렇게 부드러운 나뭇잎이 그걸 단단한 가지를 뚫고 나온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또한 내가 그 나무 곁을 잠깐 스쳐간 여인이었을 뿐이며 부질없이 피곤한 심신을 달랠 녹음을 기대하며 그 옆을 서성댄 철없는 여인이었을 뿐임을 깨닫는다. 본인에 대한 또 인식을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 당시에 자기 어떤 황폐했던 내면 그래서 마구 흔들리고 심지어는 오키도 씨한테 그죠? 오늘 나를 부수고 싶다, 나를 가져라, 나는 곧 죽을 거다 이렇게까지도 표현하잖아요. 자, 그다음에 이제 조금 있다가 이제 중학되고 좀 더 내려가 보면 그런 얘기 있어요. 자, 아이들을 데려올 걸. 이제 남편 태수가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다시 나를 상식적인 세계로 끌어들였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회상 속에 있다가 오키도 씨와의 그 회상 속에 있다가 남편이 이 말에 내가 다시 이제 현실로 들어오는 거예요. 자, 이 부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빨간 풍선을 놓친 계집아이가 자지러지게 온다. 구름 한 점 없는 하늘로 빠져들듯이 풍선이 멀어져 간다. 드디어 빨간 점을 놓치고만 나는 눈물이 솟도록 하늘의 푸름이 눈부시다. 여기서 빨간 풍선의 의미는 뭘까요? 잡지 못할 그런 것 같아요. 네, 지나간 네. 그런 그러니까 뭐 누구나 꿈과 이상 같은 거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경아의 입장에서는 어쩌면 자기가 젊은 시절에 그렇게 황폐했던 그 시절에 자기를 그래도 좀 풍성하게 해줄 수 있었던 인물 오키도 씨. 그 오키도 씨를 이제는 현실에서는 보내버린 거. 보낼 수밖에 없는 그런 거죠. 여기서는 죽음을 통해서이기도 하지만 꼭 죽음이 아니더라도 정서상. 어쨌든 뭐 자기도 한 남편의 여자가 되는 입장에서 보낼 수밖에 없는 그런 거를 이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정리를 예쁘게 잘해. 네. 자,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해요. 옆에 앉은 남편도 풍선을 쫓았던가 고개를 젖힌 채 눈이 한pak 하늘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이미 그의 눈엔 10년 전에 앳된 갈망은 없다. 그뿐이냐. 여자를 소유하고 가정을 갖고 싶다는 세속적인 소망 외에는 한 번도 야망이나 고뇌가 깃들어 보이지 않는 부수수한 머리가 늘어진 이마에 어느새 굵은 주름이 자리 잡기 시작한 중년의 그가 나는 또다시 낯설다. 여러분들도 이런 느낌 가끔 남편 그죠? 맨날 들어요. 응? 그죠? 내가 저 사람하고 결혼한 거 맞아? 이러면서. 갑자기 자다가 올리고 그죠? 이 새끼야. 이 남자 누구야? 근데요, 지금 이제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 남자는 나를 보고 안 그럴까? 이런 생각도 해봐요. 그렇죠. 뭐 그렇게 써도 쌤쌤해요. 근데 의식적인 거라든지 어떤 그런 어떤 정신적인 면이라는 거는 서로의 어떤 한계는 그냥 인정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남옥의 주요 내용들은 지난 시간하고 이번 시간하고 다 끝냈어요. 뭐 전체적인 금방 통들도 한번 얘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남옥 여러분들이 읽었던
어떤 그 느낌, 또 여기서 같이 얘기해 본 그 느낌, 뭐 그런 걸 합쳐가지고 나목이라는 작품이 나한테 좀 어떻게 익혔었는지. 작품에 있었으니까 남정이지 실생활에 경화 같은 사람 있으면 도라이라고 했을 거야. 감정 기복이 너무 심하고 감정 기복 그렇죠, 좀 심하긴 하죠, 그죠? 그리고 뭐그 외국인한테도 그 방까지도 갔다가 또 거기서 갑자기 난리치고 또 그 결혼한 남자 집에까지 또 갔다가 또 그러니까 그 장면은 왜 보여줬을까요? 그 외국인 그 장면. 그랬다.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경화는 애초부터 그 미수기를 통해서도 그 얘기하잖아요. 잡종을. 그러니까 혼혈아라는 표현을 안 쓰고 잡종이라는 표현을 잡종을 한다, 그죠? 그러니까 아예 그런 거에 대해서 되게 좀 부정적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미 내면에는 이미 자기가 왜 미군 부대 간다는 거 자체가 남들의 시선 속에서는 양갈고 같은 그런 시선을 받잖아요, 그죠? 그런 거에 대한 굉장한 거부감. 경화는 가만 보면 되게 좀 고고하고 자존심 세고 그런 친구잖아요. 아니 그렇게 하면 거기 가지 말아야죠. 거기까지 자기 발로 갔잖아요. 근데 그거는 뭐 트라우마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장치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거 트라우마 하면서 별짓 다 하면서 트라우마 핑계대는 거 아니야? 저는 그걸 보면서 또 그런 생각도 했어요. 아, 경화가 정말로 이렇게 그 자기 자신을 연단을 하는 과정을 그 최악의 순간까지도 계속 가봤구나. 그래서 저는 그 경화를 보면서 얼마나 외로웠을까. 그 이제 파괴하고 싶은 파괴 본능 네네. 사람들한테 보면 파괴 본능이라는 게 예. 있다라고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경화도 자기를 이제 좀 파괴해보고 싶은. 네, 그래서 이제 파괴해서라도 미군한테 그냥 가는 것도 일종의 어떻게 보면 그런 파괴 본능 같은 건데 그래도 이제 그래도 이거는 안 돼라는 그게 이제 그런 걸 이제 마지막 트라우마 형태로 이제 보여주는 건데, 근데 제가 그 들었던 얘기들 중에서 뭐 이게 여러분들은 또 뭐 듣기에 따라서 되게 좀 거부감이 있을 수도 있는데 제가 들었던 얘기들 중에 그런 거 있어요. 수녀를 작정하고 수녀가 되기로 한 여자가 수녀 실제로 제가 들은 얘기예요. 제 아는 선배한테. 또 거기다 저를 대입시키지 마세요. 그 수녀가 되겠다라고 했는데 그 여자랑 완전 우연히 만나가지고 얘기하다가 자기는 내일 수녀원에 들어갈 거다. 수녀가 되겠다. 그리고 같이 하룻밤을 보냈대요. 근데 그게 그러면서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왜 저 사람은 수녀가 된다는 사람이 그런 행동을 했을까? 그런 생각 들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제 생각에는 그냥 이제 현실에서 속세에서 모든 거를 다 이제 놓고 간다라는 그런 마음 속에서 내가 가진 모든 거를 그냥 다 어떻게 보면 해결쳐버리고 파괴시켜버리는 듯한 그런 식으로 저는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되게 젊었을 때 들었던 얘기예요. 제가 20대 때 들었던 얘기. 제가 되게 젊었을 때 들었던 얘기지만 그런 얘기. 아니 뭐또 다른 얘기들도 있지만 비슷비슷한 얘기들 너무 많아요. 그런 얘기들. 그래서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이런 극단적인 상황에서 극한의 상황 속에서 저렇게 자기 몸을 그냥 던져버릴까 이런 생각.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경화의 이해하기도 저는 그런 식으로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경화가 그 여러 가지를 쭉 보면서 참 외롭고 힘들고 엄마를 봐도 애증 진짜 떼버릴 수도 없는 거고 가질 수도 없고 진짜 그런 애증 관계 나가서도 다 굉장히 좀 경화하고는 수준이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하고 보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외로웠을까. 그 외로운데 그 박숙은 하백을 만나서 그나마 소통이 되고 이런 거에서 이제 근데 저는 막 그 집에 쫓아가고 막 이랬을 때 이거 어떡하면 좋아 이제 걱정을 많이 하면서 푹 책장을 넘겨보고 그랬던 생각이 나는데 뭘 걱정을 해요. 작가가 알아서 다
아니 그러니까 저는요 착각 알아서 저는 막 모르잖아요. 막 이게 웬일이야 막 이러면서. 그 와이프 입장에서 얼마나 황당해. 네.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되려고 그래 막 이제 찾아가지고 이게 어렵지 않더라고. 신기하고. 그게 나중에 그 그래도 나중에 또 그 끌어안아 주는 장면은 또, 되게 예. 또 어른다운 모습 예. 보여주잖아요. 오키도 씨하고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 오키도 씨는 음. 이 얘를 약간 자기 그냥 이용해 먹었다고 해야 되나? 자기 그냥 그런 암울함 속에서 건져줄 그냥 봤지. 그 와이프한테 그렇게 신뢰감을 주고 잘했으니까 이 와이프는 얘를 품을 수가 있잖아. 그 경화를 더 따뜻하게 대해줄 수 있잖아. 남편이 그런 구석이 조금이라도 보였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참아라는 말이. 그러니까 뭐 이용해 먹었던지 아니면 진짜 애로 봤던지 뭐 약간 그런 거 아닐까. 경화만 혼자 붙이고 자고 진다. 진짜 좋아했던 걸 거예요. 진짜 좋아하니까 진짜. 상하지 않게 한 거지.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자기 오키도 씨가 아까도 왜 나왔지만 자기가 이렇게 그 회색빛 절망 속에 있을 때 네. 자기한테 힘든 어떤 것 같이. 구원의 어떤 빛 같은 거로 다가왔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당연하지. 그러니까 그런 풍성한 색채로 나한테 왔다. 그러니까 자기 온통 회색빛으로 보이는데 비로소 뭔가 색채를 보여주고 아무런 나한테 시기에 참. 좀 그래서 참 오키도 씨가 아름다운 예. 고맙더라고. 경화를 한층 성숙시키게 하고 생각을 올바르게 다시 정리하시게 해주고 또 부인도 굉장히 따뜻하게 이걸 나중에 해줬잖아요. 그래서 경화가 이제 현실적으로 들어와서 그 태수도 해서 결혼하게 하고 이래서 그냥 올바른 길로 갈 수 있게 이게 해준 큰 그거가 됐다는 생각이 들어서 복이 있다라는 생각이 나중에 들었어요. 경화가. 그렇죠. 네. 뭐 좋은 사람을 만나는 예. 거죠. 그래서 처음에 이럴 때막 속이 진짜 너무너무 갑갑하고 만약에 제가 이런 엄마를 가졌으면 어떡할까.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지금 엄마도 사실은 정신이 없는 거잖아요. 정신이 나간 거의 상태인 거잖아요. 미친 그냥 거지, 거의. 예, 미친 사람을 갖고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남옥은 이게 희망을 가진 거니까 좋잖아요. 그쵸. 이제, 네. 그래서 약간 뭐 공목이 아니라 진짜 나목이라서. 네. 그래서 그래서 결국 이게 남옥이라는 제목이 이렇게 해서 생긴 거. 박완 선생님이 그렇게 많은 작품을 썼지만 가장 아꼈던 작품이 나목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네. 이제 본인이 뭔가 좀 생각을 좀 해야 될 때 정리하고 싶을 때 이럴 때는 이 책을 다시 또 이렇게 들춰보고 이게 이제 작가들도 그렇잖아요. 아무래도 이제 자기 글 중에서 유난히 좀 애착이 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뭐 그림 그리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나목도 실력이 없으면 잠깐 쉬었다가 그 여자는 이제 그 여자는 지금 너무 재밌죠. 그 여자는 이제. 너무 가슴 아프죠. 어떡하면 그죠?